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의 공방 끝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요.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여야는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 그리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언론단체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고요. 외신기자단체는 한국을 동아시아 미디어 허브로 삼고자 하는 해외 언론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개혁일수록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는 일, 그게 필요한 시점은 아닐런지요. 관련 이야기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오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비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13개월여 만에 복원했던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35일째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40명이었습니다. 어제보다 48명 늘어서 1,500명대로 올라선 거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21만 3,987명이 됐습니다. 보통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말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이제 주 초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데 주간 단위로 보면 지금 확산세가 전혀 꺾이지 않은 거고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비중이 45%에 육박한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지금 방역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전체 확진자 수 중에 지역 발생 확진자가 1,476명, 여기서 수도권 비율이 55.4%인데 비수도권이 658명으로 44.6%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지만 확진 판정을 받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1,5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네, 지난 5일 기준 이 추정 사례가 총 1,54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지난달 29일 기준 누적 집계치와 비교해 볼 때 일주일 새 408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 누적 돌파 감염 추정 사례를 백신별로 보면 얀센이 7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이자 420명,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340명, 그리고 교차 접종 34명 이런 순서였습니다.
명이었습니다. 이 돌파 감염 후 사망한 사례도 한 명 더 늘어서 현재까지 누적 2명이 됐는데요. 신규 사망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9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중증으로 악화한 경우는 15명으로 전체 돌파 감염 추정 사례의 0.97%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은 국내 접종 완료자 중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0.02%로 낮은 수준이고 감염되더라도 백신의 높은 중증 사망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그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요양시설 관계자나 아니면은 요양시설에서 계시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방역 당국이 일종의 대책을 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대해 추가 접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네. 오늘 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돌파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와 1회 접종자의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예방 접종 효과 평가를 통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 휴가가 사라지는 오늘 이 9시 잠정집계 개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미 속보나 방송 뉴스 등을 통해서 들으신 청취자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역대 최대 기록을 9시까지 기록이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2,000명이 넘었는데요.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오늘 자정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2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00명 넘게 늘어난 거고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직전 최고 기록은 지난달 28일에 1,895명이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이 최종 집계치는 지금 예상하건대 2,100명에서 2,200명 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 수급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백신 접종 주기를 지금 6주 단위로 늘리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방역 당국이 일단 접종 간격이 6주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박혜경 접종시행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2차 접종 예약일이 이 의료기관 휴진일인 경우 자동으로 접종일이 2일로 연기된다면서 2차 접종일이 1차 접종 6주를 넘긴 시점으로 예약된 경우 시스템을 통해 일괄 6주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자 2차 접종이 2주 뒤로 밀리면서 이 추석 연휴랑 겹치면 어떡하냐. 그러면 6주가 지난 상황에서 접종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3주 4주에서 이걸 6주로 늘린 상황인데 네. 이게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면 8월 한 중순 정도가 되겠죠. 이때 네. 맞고 6주가 지나면 이제 추석이랑 겹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떡하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입장을 밝힌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이런 사태가 지금 빚어진 게 모더나 백신 수급 불안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백신 물량을 절반 이하로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50만 회 분 가운데 그 절반 이하가 지금 국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모더나의 대표단을 파견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어요. 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금주 중 미국으로 보낸다는 방침하에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통상적으로 전체 계약 가운데 월별 공급 계약을 사전에 통보받고 접종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월별 공급 계획이 잘 지켜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 다른 제약사들과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더나사에선 처음으로 미리 통보받았던 공급 계획들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더나사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경질을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 그 원내대책회의에서요. 국민들은 원하지 않게 교차 접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또 접종 간격이 늘어나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지난 2월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정부는 근거가 희박한 희망 고문을 계속해왔고 대통령은 수시로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헷갈리게 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이 백신 회사의 공급 물량에 매달린 상황을 탓했지만 백신 선진국들을 한번 보면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부스터샷 접종은 물론 내년도 물량까지 쓸어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 경질을 실시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국내 최초로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은 사례가 나왔어요. 2상까지는 일단은 효과성이 입증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이 GBP510이라는 물질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경우 국산 백신 수억 회 분량이 전 세계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에 대해 국산 1호 백신이 탄생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임상 시험이 신속히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박경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우리 보통 임상 3상 끝나면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예, 보통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1분기 내로 만약에 3상 승인이 날 경우에는 사용이 한 1분기 말이나 2분기 정도부터는 빠르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너무 지나친 희망인가요? 뭐 일단 제약회사 자체에서도요 내년 상반기 중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좀 일찍 된다면 뭐 1분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뭐 자세한 거는 좀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화제를 바꿔볼까요? 민주당이 오늘 오전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쟁점 법안들을 점검했다고요? 네, 그 민주당에서 오늘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주관으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네. 그 이번 본회의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또 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야당목 상임위를 이제 야당 국민의힘에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법안을 그 전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25일 법사위에서 이 최대한 많은 개혁 법안을 처리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는 일단 법사위 그 체계작구 심사권 그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그리고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지금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어땠어요? 네,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여야 간에 그 치열한 공방이 많이 오갔는데요. 네. 사실 내용은 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5시간 동안 이제 지켜봤는데 좀 그 약간 그 반복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언론의 재갈을 불리는 법안이다. 그래서 이거 절대 통과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했고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지적하면서 이걸 전부 다 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법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정의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심의하는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 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5일 본회의에서 정말 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 이거를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행을 한다고 하면 네. 지금 상태에서는 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단독 처리, 뭐 강행 처리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한쪽에서는 통과시키겠다. 다른 한쪽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 중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나타나는 부작용, 우려되는 부작용을 좀 걷어내고 그리고 언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앞서서 여야 간의 협상안이 몇 개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뭐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징벌법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뭐 만약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장관급 이상이라기보다 이를테면 저번에 뭐 문제가 됐던 뭐 교육부에서 뭐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발언이 이제 행정소송까지 가는 뭐 민중은 개돼지 뭐 이제 그런 발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될 수도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뭐 어떤 특정한 직급 이상의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출직 공무원 뭐 선거로 뽑히는 이제 뭐 그런 대상의 경우에는 뭐 제외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그 타협안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여야 논의 단계에서는 일단 그런 거는 다 다시 들어가고 그냥 민주당에서 현재 이제 좀 상당히 강경한 내용의 이제 그런 법안을 들고 온 상태입니다. 네. 언론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좀 중간에서 좀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제시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일단 가장 논란이 된 논란이랄까 화제가 된 부분은요. 오늘 이제 이상민 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지지층으로부터 이 장애 비하 문자 폭탄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말을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적절한 거 의문이다. 아예 무시해야 한다. 송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송 대표가 이른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좀 너무 편향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른바 이심 송심 그 이 대표 마음 그 이재명 지사 마음이 송 대표 마음 아니냐 이런 말이 있다는 지적에는 당대표가 될 때 특정 후보의 조직적인 도원을 받지 않고 외롭게 뛰어서 당선됐다 하면서 자신은 정치적인 부채가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 캠프 서른 선대위원장이 경선 불복 논란 그성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아주 경계해야 한다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한정 네거티브를 쏟는다면 당원들이 평가할 것이다. 상당히 날카롭게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제 중도층 공략 방안에 대한 질문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송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는 여든 야든 중도를 향한 발언과 행보가 쉽지 않다면서 그 기간 불가피하게 대표가 중도를 껴안는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일정한 역할론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 지사 측 지지자들이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이 지사직 내려놓으라고 권유한 걸 두고 장애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런 게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지사가 산업재해로 지금 장애를 입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송영길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이 쏘아올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어요. 네, 송 대표는 그 현재 대선 후보 선출 중인 단계에서 통합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관련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 현재까지 합당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쎄, 어쨌든 그 이른바 당대당 합당 문제는 어떤 경우든 간에 사실 당 지도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건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당 사이에 지금 합당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봐도 네네. 그런 것이고요. 이제 일부 주자가 이 9일에 이 선제적으로 주장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 이제 지금 당내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서 더 큰 하나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이게 상당히 그 주장이 힘을 받긴 했는데 다만 이제 그 일부 후보 측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당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논의할 일이다. 또 정세균 후보 측도 일부 후보의 접근 방식이 낡은 정치문법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그 우려 내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일부 후보의 주장을 당 지도부가 받아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이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인지 이제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도 이건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다. 좀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송영길 지도부에서 특히나 이제 대선 후보 결정되기 전에 이걸 급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국회의원이 정체불명의 협박 메일을 받았다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고 네. 또 이낙연 후보도 이제 이 서로에게 상처를 남겨서 이탈이 생기게 하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자제하자.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선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윤영찬 의원이 SNS에 그 자신이 받은 협박 메일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게 사실상 이게 휴전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윤영찬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 내용은 이제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일이들 이라고 본인들을 지칭을 하면서 네. 이 윤 의원이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를 돕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불이익을 가하겠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의원실 직원이나 네. 윤영찬 의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협박을 하는 내용인데 윤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면서 특히 의원실 여직원이나 여성 기자들에 대한 성폭력 암시 협박은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결국은 이 지사를 겨냥한 폭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지사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게 만약에 윤영찬 의원에게 이런 메일을 보낸 것이 정말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일까라는 생각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공개됐을 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제 오히려 그런 의심이 들 만한 구석이 있는데요. 이재명 캠프는 이에 대해서 대변인단 명의 논평을 내고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려야 한다면서 어느 쪽 지지자인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할 경우 국민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기야 뭐 순서로 보면 경찰이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제일 먼저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어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는 특히나 네. 이제 어떤 뭐 의원실 직원 뭐 가족에 대해서 뭐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등 뭐 붙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 해악의 고지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히 경찰이 신고하는 건 맞는 건데요. 다만 이제 이것을 SNS에 공개한 것이 적절했느냐 이제 그거는 그 좀 경찰 신고의 적절성과는 좀 별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야권 얘기도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이 공개됐어요. 네,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컷오프를 특이하게 2차례에 걸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야당 후보가 상당히 많은 상황을 지금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우선 내달 15일에 1차 컷오프를 해서 8명을 추린다. 이 8명을 추릴 때는 전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고요. 그리고 2차 컷오프를 10월 8일에 해서 4명의 후보를 4명으로 줄인다. 이때 이 4명으로 줄일 때는 이 당원 투표 30% 그리고 전국민 여론조사 70%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선 후보는 11월 9일에 선출하는데 그러니까 최종 후보 4명 가운데 1명을 뽑을 때는 지금 당원 당규에 정해진 대로 이 선거인단 투표 50% 전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를 오는 18일과 25일에 연다고 하는데 당 일각에서는 월권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제 하는 문제 때문인데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이런 그 후보들 간의 토론회는 경선의 일환으로 이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그 선관위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왜 경선준비위원회가 하느냐, 이제 이런 의문 제기가 이제 일부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면 당 지도부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후보자들 토론회 또 합동연설회 이런 것은 10번 20번도 계속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을 준비하는 곳이지 경선을 시작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기본적으로 토론회를 신중하게 해야 되고 더욱이 이런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일부 후보 뭐 이를테면 원희룡 전 대주지사 같은 경우도 이 경선준비위는 당원에 있는 조직도 아닌데 이 홍보기획안 내용을 그 경선준비위원회가 확정된 것처럼 앞질러가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이제 그 지금 이준석 지도부가 여기에 최고위 권한을 위임을 해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이준석 대표는 휴가 중에 SNS에 글을 올려서 그럼 원희룡 지사가 후보 겸 심판을 하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지도부 권한을 위임받은 경준이가 경선의 공정관리와 흥행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 후보들이 무리한 언급을 자제하라 이렇게 맞불을 놓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동안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번 정책 토론에 참석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겠다기보다는 뭐 고민해 보겠다 뭐 이제 이런 정도 반응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장제원 그 캠프 종합상황실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토론 참석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오면 어떤 원칙과 기준을 통해 참석자를 정하고 어떤 주자로 토론을 할지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캠프 내부에서는 이게 뭐 이 경선에 돌입하기 전에 그 말하자면 그냥 이런 그 특별히 어떤 경선의 일환이 아닌 토론회를 한 전례가 있느냐. 지금 이제 당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한 상태인데 무슨 토론회냐.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반면에 뭐 못할 건 없다. 공문이 오면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스럽잖아요. 이른바 이제 윤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오늘 뉴스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오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북한이 한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다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은 오늘 오후 남북 군 통신선과 공동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정기 통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지 14일 만에 다시 불통 상황을 맞은 겁니다.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연결해서 북한의 이번 담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 지 9일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양국을 동시에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담화 배경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고도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내년 3월, 8월이 되면 이런 일들이 늘 반복이 됐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마침 또 통신선 복원이라고 하는 기간에 좀 맞추어서 배신적 처사라고 하는 것들 또 통신선을 사용하지 않고 김여정의 개인 담화를 사용하면서 강력한 비난을 보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긴 이 주기 중에서 지금 단기 주기로 봤을 때 급등과 급락을 지금 주도를 한 것이죠. 북한이 어떻게 되면 2주 전에 급등을 했다가 네. 지금 오늘자로 또 급락을 하게 되는데 장은 우리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이제 그런 과시용도 있고 역시 또 이제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순대로 또 대응을 하는 건 이번에 이런 식으로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담화를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 이런 아주 특이한 문구를 넣었어요. 네. 이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는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사실 뭐 그 전에 위임이라고 하는 게 없어도 김여정 담화가 김정은의 뜻이겠다, 김정은의 담화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네.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그 위임에 의해서 쓴다, 발표한다라고 하는 얘기 쓴 걸 보면은 꼭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에. 그럼 이제 그 메시지가 무엇이고 누구를 향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잘 봐야 하는데 네. 오늘 담화를 봤을 땐 그게 남한보다도 미국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담화 내용에서 미국이 현재 강조하고 있는 외교적 관여, 전제 조건 없는 대화 같은 것들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면서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하면서 미국이 그러면서 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이냐라고 하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건데, 이거를 전할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다. 현재 북미 대화의 이제 경색 국면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좀 불쾌하다. 빨리 미국이 전제 조건을 좀 가지고 와서 대화를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이번에 좀 특별히 또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은 일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할 때 남조선 당국자 이런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복수형인 남조선 당국자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예, 뭐 여러 가지로 좀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3월부터 이어진 김여정 부부장의 개인 담화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원색적인 비난들을 담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담화에서는 이제 그런 그 과거식의 원색적인 비난은 없고 뭐 배신적 처사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용어들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 또 남조선 당국자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이제 단수로 쓰지 않고 당국자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뭐 친서가 오고 갔던 그런 배경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비판보다도 그 남한 당국의 처사에 대한 게 좀 뭔가 좀 그 폼을 좀 넓혀서 이제 본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수위 조절을 좀 하면서 지금 현재 어쨌든 오늘 통신선 응답은 없긴 했지만 현재 남북 접촉이 좀 재개된 마당에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좀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콕 찍어가지고 우리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애써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남조선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했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앞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미국이 뭔가를 좀 대화 테이블에 들고 와라, 네. 이런 거라고 하면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는 넣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건데 굳이 주장을 넣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미국을 상당히 좀 북한이 오래 기다린 거거든요. 사실은 보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횟수로 보면 한 3년째 지금 그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 조건의 협상값을 지금 계속 좀 높이는 주장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북한이 꺼내든 건 2018년 이래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좀 가지고 올 때 이제 주한미군 문제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좀 엄포이겠죠. 사실 2019년도 2월 28일에 하노이 노딜이 될 때 그날 그 하노이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전 세계 기자들을 불러놓고 원래 우리가 미국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은 정치 군사적인 근본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그 비핵화 협상장에 와서 제재 완화 얘기만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줬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가져와라.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 그 미군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조건 자기들 안 꺼내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2018년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주한미군 문제라고 하는 근본 문제도 미국하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 대화의 협상값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높아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측은 유은 통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또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경우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사실상 용인했잖아요. 그런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뒤집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선대 지도자들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좀 사실상 인정한 듯한 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기억하시면은 다들 그때 대화 국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했을 때고 어쨌든 북미 간에 뭐 고위급 회담들도 열리고 하는 그런 국면들이 펼쳐질 때 주한미군의 주둔을 뭐 사실상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단의 발언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실제 그때 구상들이 진전돼서 평화협정도 마련되고 하면 주한미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북한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나올 필요는 없게 됩니다. 이제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 내부에서 뭐 한반도 평화협정이 마련되는데 주한미군이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대화 국면이 펼쳐질 때 이것들을 속도를 내서 이제 근본적으로 더 내용이 깊어지면 주한미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자신들이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내부에서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 국면이 펼쳐질 때는 우호적인 여건을 가지고 자신들의 또 실익을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 국면일 때는 이제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이제 그런 전술들을 좀 보였던 게 과거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북미 뭐 협상이 대화 테이블이 뭐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 비핵화 협상이 만약에 그 주요 의제로 오르게 되면 뭐 사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는데 그럴 일이 혹시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예, 근데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은 이제 그 대화판을 깰 만한 이 조건들을 북한도 무리하게 내세우지는 않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어쨌든 북한이 대화의 가시권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협상판이 좀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 내부에서도 뭐 주한미군의 존재, 한미연합훈련을 뭐 인정해야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연계 조건들을 먼저 내세우면서 우리가 판을 먼저 깰 게 아니라 이게 뭐 북한이 이제 무리한 조건 내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설득하고 해가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북한을 좀 대화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유지하는 게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데 좀 가장 중요한 일관성 있는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반대 입장을 보인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의 참모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또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지난주에 그러면서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었으니 더 뭐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림들이 좀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북한의 행태들을 좀 봤을 때도 이게 중국의 지원이 지금 특별히 없다 하더라도 북한은 북한식대로 자기 시간표대로 이제 갔을 겁니다. 지금 뭐 통신선 복원을 했지만 한미연합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마당에 통신선 복원했다고 해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을 뭐 어물쩡 인정하고 넘어가는 듯한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의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이번에 북한은 아주 강하게 좀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이런 긴장 국면을 좀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건 어느 정도 좀 예상된 수준이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북한이 오늘 오후 군 통신선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전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이 연락 채널을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연습 기간 동안에는 아마 좀 응답이 당분간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은 좀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카드인 것이거든요. 네. 예, 당장 한미 그 연합훈련을 한다고 해도 이걸 군사적으로 지금 북한이 대응하기에는 여러 사정상 좀 좋지가 않습니다. 좀 무리한 것들이 많은데, 네. 근데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카드잖아요. 이게 복원됐던 남북통신선을 끊는 것 자체가. 네. 그런데 이제 남북통신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13개월 동안 안 썼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크게 실익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2주를 잠깐 쓰니까 남북 관계가 잠시 또 좋아지는 것처럼 쭉 올라갔다가 이제 이걸 단순에 또 끊어버리게 되니까 북한이 또 판을 주도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카드를 지금 적절하게 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좀 아마 훈련 기간 동안에는 응답을 당분간 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아마도 뭐 미국과의 대화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물밑 신호가 좀 보인다거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제 그런 적절한 조건과 시점이 오면은 아마 다시 또 대화에는 응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정확하게 강대강 선대선으로 비례적 대응을 지금 1월부터 북한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조금 이걸 똑같이 비례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이죠. 이게 우리 한미연합훈련은 지금 지휘소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북한은 이걸 뭐 북중연합훈련 지휘소 연습으로 대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 그 한미가 대규모 병력 동원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기들도 뭐 대규모 병력 동원해가지고 지금 대응 훈련을 하기에는 또 경제적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일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비대칭적으로 어쨌든 독자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좀 시험 발사하는 정도 그런 저강도 도발들을 좀 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을 향한 전략적 도발 그러니까 SLBM을 선보인다거나 신형 잠수함을 이제 선보인다거나 하는 게 그게 기술적으로 지금 과연 좀 준비가 됐을까 올 상반기 그런 조금 의구심도 아직은 좀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 도발로 이제 급하게 옮겨갈지는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당국자들은 계속 북한하고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어느 지점부터 대화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지 지금 물밑 협상이나 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물밑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겉에서 봤을 때는 잘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은 그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2018년도 6월달에 북미 싱가포르 선언도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북한의 시간표는 2019년도 2월 28일에 멈춰 있습니다. 네. 하노이 노딜까지 갔었고 그때 이제 깨진 지점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가져와야 대화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7, 8개월 이상의 대화 출발에 이제 시간차가 지금 서로 존재하고 있어서 이게 간극을 좀 메우는 게 앞으로도 이제 한국 정부의 중재자 외교의 가장 큰 시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한미 그 연합훈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로 나타난 이슈 한 주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도 루시 플랫폼을 활용해서 2021년 8월 3일부터 9월까지 데이터 좀 살펴봤는데 네.
이번 주는 확실히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한 1,609만 건 정도 됐는데 네. 올해는 한 이번 주는 1,400만 건대입니다. 이게 확실히 올림픽이 끝나니까 언급량이 한 200만 건 정도 좀 빠진 것 같고요. 네. 대주제 10개의 주제인데 그중에서 역시 이제 스포츠가 이제 마지막 쪽으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이제 그 언급이 주니까. 그러긴 해도 오늘 좀 올림픽 데이터 얘기가 하나 있어서 좀 순위는 꼴찌인데 하나만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올림픽 때 유독 우리나라 이 4위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뭐 메달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멋지게 이제 경기를 해서 좀 아련한 마음도 들게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아련한 마음이 들까를 좀 봤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4위를 무려 12번을 기록해서 최다 4위 부분에서 전체 4번째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비슷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통계를 좀 봤더니 가장 많이 4위 기록한 국가는 미국으로 26회였고 그 뒤가 이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영국 순이었는데요. 근데 뭐 미국이나 뭐 영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금메달만 해도 뭐 39개, 뭐 20개 이상이니까 뭐 다른 것들도 만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달 순위가 16이고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인데 유독 이제 4위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번이나 기록해서 최다였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건 그 4위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기존에는 우리가 올림픽에서 뭐 순위권에도 아예 못 들었거나 뭐 예선에서 탈락하거나 이랬었던 기초 종목들에서 4위권이 올라온 걸 보더라도 그만큼 이제 또 다음 올림픽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즐거운 상상을 같이 해볼 수 있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모습이었다. 새로운 뭐 풍속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젠 우리가 스포츠를 대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다양한 이게 종목들을 특히 어느 때보다 좀 즐길 수 있었던 올림픽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또 어떤 분야가 주목받았습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분야는 이제 문화 분야였는데요. 네. 문화가 정보량이 한 100만 건 정도 됐고 지난주보다 한 9%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키워드가 스트리밍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건 뭐 익숙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문화에서 왜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 네.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 때문이었는데요. 사운드 클라우드요? 네, 이 사운드 클라우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사운드 클라우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음원계의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원계의 유튜브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는 네. 이제 일반인들이 다 어떤 영상들을 올릴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음원 사이트라고 하면 거기에는 공식적인 가수들이 자기의 어떤 음악들을 저작권료를 받으면서 올리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음원 사이트잖아요. 근데 이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 누구나 자기의 음악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음원을 막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실제로 되게 좋은 음악이 있다라고 하면은 SNS에서 사람들이 쫓아가기도 하고 네. 최근에는 또 신인 가수들도 이제 그걸 통해서 발굴하기도 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글로벌 플랫폼인데요. 근데 이 글로벌 플랫폼에서 지금 이번에 이게 아주 이슈가 됐던 이유가 바로 BTS의 B라는 이 어떻게 보면 멤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멤버가 네. 여기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렸어요, 뭔가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클라우드에 실제로 이 방탄소년단의 B라는 멤버가 K-팝 솔로 최초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만 스트리밍을 5억 회를 돌파를 했습니다. 5억 회요? 네,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저작권 등록해가지고 네. BTS 멤버 중에 누구 한 명이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굳이 사운드 클라우드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이제 음원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BTS 멤버들 같은 경우에 공식 앨범 외에도 본인들의 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본인들의 자작곡을 이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꾸준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V라고 하는 멤버가 많은 곡들을 올렸는데요. 지금까지 한 자작곡 4곡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커버곡들에서 총 6곡 정도를 올렸어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지금까지 올렸던 것들의 누적된 스트리밍 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유료 그러니까는 어떤 상업 시장에서도 이 BTS의 위력이 대단하지만 네. 이러한 그 팬들과의 소통을 하는 본인들의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역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BTS가 SNS를 통해서 또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팬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운드 클라우드는
유료 기반 아니에요? 아, 네, 돈 들지 않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 연예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또 곡을 무료로 최대 180분까지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마추어고 내 곡을 좀 전 세계에 홍보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플랫폼을 상당히 또 활용하고 있고요. 네. 듣는 데는 무료니까 뭐 그 외에 뭐 아티스트를 위한 일부 그 유료 요금제가 있긴 하지만 네. 나도 뭔가 내 음원을 알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플랫폼 활용해 보시면 최근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힙합 가수들 같은 경우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인들을 발굴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네. 자, 두 번째로 관심을 받는 이슈는 뭡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IT 과학 분야인데요. 예.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 두 개가 높다 그리고 배그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혹시 배그가 뭔지 아세요? 낯선데요. 네, 배그가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의 약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감이 오시죠? 예.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이제 그런 실제로 게임하는 친구들은 배그라고 이제 요약해서 부르는데 이 배그를 만든 게임사죠. 크래프톤이 오늘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높다는 이제 그 전에 계속 얘기했었던 공모가가 너무 높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제 보니까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는데 오늘 시초가가 44만 8,500원으로 이제 공모가 90% 정도로 시작을 했고 뭐 거래 대금은 상당히 컸어요. 그럼에도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 10.5%로 엄청 큰 돈을 이제 많이 거래가 됐지만 네. 종가는 이제 45만 4천 원 정도, 그러니까 1% 정도 상승으로 끝났지만 공모가보다는 좀 안 되는 금액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물량이 높다 보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자체는 이제 게임주의 1등이었던 NC소프트를 넘어서는 이런 이제 엄청난 슈퍼파워를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총이 높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이 크래프톤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딱 올라가자마자 그러니까요. 뭐 별로 공모주 받은 의미가 없는 네. 참 허탈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게임사가 출간한 책도 화제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책을 저도 개인적으로 읽었는데 와, 정말 어떤 생각으로 이런 책을 냈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책이 제목이 이제 크래프톤 웨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게 지금 SNS상에서 특히나 저처럼 뭐 스타트업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CEO들에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2007년에 블루홀이라고 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2018년에 바뀐 건데요. 이 책이 2007년에 블루홀이 창업될 때부터 배틀그라운드 출시하는 거의 초창기인 10년, 그러니까 2017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기업의 책이 나온다고 하면 특히나 이런 IPO 앞두고 하면 뭔가 어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좀 알리기 위한 이런 것들 좀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네. 이 책은요,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책의 내용을 좀 제가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약간의 루즈함에 빠져서 게임도 하나도 몰랐던 CEO가 새로운 이상을 찾아서 본인의 방식으로 비전과 팀을 세팅하고 400억의 개발비를 들여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예. 그 게임이 시장에서 외면당했고 팀 내에서 보장해주는 자율권도 쪼들려가는 투자금에 사라지고 대표는 흑화해서 직원들의 근태부터 일하는 태도까지 수많은 잔소리를 하다가 결국 모든 세웠던 비전도 다 바뀌고 함께했던 사람들 나가 지쳐 떨어지고 직원 팀도 많이 갈아엎다가 또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영입했던 중소게임사 한 곳이 만든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도 또 회사의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만들어지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대박이 터져서 2018년 이후로 매해 1조 이상의 매출, 7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이에요. 자기 고백적이긴 하지만 네. 성공한 사람의 여유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상당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400페이지 넘는 책인데 예. 이제 SNS상에서 스타트업들 창업자나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갑니다. 너무 그래요? 힘들어요. 왜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들. 아까 말씀드린 400억을 정말 400억이라는 돈을 까먹는 그 장면이 철저하게 나오는데요. 정말 와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IT 벤처 다시는 창업하고 싶지 않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뭔가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게임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모르는 상황에서 되게 전략적으로 해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게임은 너무 변수가 많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그 CEO 간에 있었던 이메일을 전체를 노골적으로 공개한다든지 재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운으로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철저한 실패를 보여준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을 오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평이 좀 갈리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 참 흥미롭네요. 네. 그래도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공이 있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네네네. 자, 다음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 생활 분야인데요. 음식 분야에 대한 거고요. 여기도 높다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높다라는 키워드랑 어떤 게 같이 나왔나 했더니 냉면 그리고 수박 이 두 가지였습니다. 가격이 높다. 맞습니다. 네. 아. 이 이제 금면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냉면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 가격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지역 기준으로 대표 외식 품목 8개 가운데 7개 품목이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제품이 냉면이라고 합니다. 6개월 만에 평균 9,000원에서 9,577원으로 올랐고요. 6월에 9,500원이 또 이제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르냐? 평양냉면 같은 경우는 뭐 한 그릇에 17,000원까지도 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일단 얘기하는 것은 메밀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국산 메밀 가격 같은 경우는 수입산보다 2배 높은 가격이 거래되다 보니까 이러한 평양냉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이제 수박값 같은 경우에 뭐 금덩이가 된 거 아니냐. 뭐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홍수 이후에 이제 수박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올해 기록적인 찜통 더위가 있어서 속이 물러버리는 그러니까 속칭 피수박이 속출하면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수박의 양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댓글이나 SNS에 있는 의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원재료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인건비나 유통마진 때문인지 이거 좀 제대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수박 가격이 올라간다고 실제로 농가에 얼마나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오히려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같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4위, 5위 네.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4위는 사회 분야에서 학교에 대한 게 나왔고요. 전면 등교가 이제 사실상 지금 불가능해진 이제 2학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댓글이 좀 슬퍼요. 뭐냐면 익숙해짐이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학교를 이제 뭐 가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있다. 뭐 네. 학교 못 가고를 떠나서 추억이라고 하는 학교 생활이 없어지는 게 참 안타깝다. 온 나라가 다 멈출 수도 없는 거고 힘내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보니까 또 오늘이 마침 또 수능 D-100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또 수능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분야에서 나온 건데 불매운동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맥도날드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알바징계 유효기간 변명까지 하는 맥도날드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불매운동 또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무조건 꾸준히 해야 된다. 뭐 내부 고발자 지켜주는 법률 개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에서 재밌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요? 네, 경제 분야인데 메시가 나왔어요. 축구 선수 메시. 왜요? 왜 나왔나 했더니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리오넬 메시가 지금 이제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네. 아시겠지만 FC 바르셀로나를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암호화폐, 그러니까 코인 하나가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코인이 파리 생제르맹 코인이라고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PSG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입단을 가장 유력하게 이제 보고 있는 그 구단 이름 파리 생제르맹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PSG라는 코인이 뭐 그렇다고 이게 막 쓰는 코인은 아니고 원래는 약간 멤버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구 구단의 어떤 굿즈를 살 수 있는 일종의 멤버십을 그러니까 코인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메시가 갈 거다라고 하니까 무슨 테마 투자 하듯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뭐 이러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PSG 못 가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옛날 도지코인 느낌처럼 좀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이수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말복인 오늘 더위의 기세는 조금 꺾였습니다. 밤까지 경기 북부와 경기 동부, 충청권 내륙과 강원도, 전라권 동부와 경상권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